2026년 2월 26일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뚫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5,400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본 6,000달러까지 간다고 했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1초에 27억 원씩 빚을 쌓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버리고 금을 사재기하고 있거든요. 금광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게임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늘은 금광 고갈부터 미국의 부채 폭탄, 그리고 한국의 준비 상태까지 세 가지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거 50년 동안 금값은 늘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오르고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은 뭔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괴리점은 생산량이죠. 예전엔 금값이 오르면 광산 회사들이 미친 듯이 캤어요. 공급이 우르르 쏟아지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갔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옵니다. 금광 자체가 고갈됐거든요. 남아프리카 광산은 지하 3km까지 내려가야 할 정도예요. 에베레스트를 거꾸로 파는 수준입니다. 채굴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금값이 올라도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중앙은행들의 태도입니다. 과거엔 금값이 오르면 보유하던 금을 팔아치웠어요. 시장에 물량을 풀어서 가격을 잡았죠. 그런데 2022년부터는 정반대예요.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찍는데도 오히려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이상한 겁니다. 교과서엔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예금 이자가 좋으니까 굳이 금을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고금리 상황인데도 금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괴리점이 말하는 건 하나예요. 시장이 더 이상 종이 증서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진짜 실물을 원하고 있어요. 런던과 뉴욕에서 거래되는 금은 대부분 종이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사고 파는 선물 계약이죠. 실제 금괴는 없어요. 증서만 오갈 뿐입니다. 그런데 상하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선 진짜 금괴가 오가거든요. 최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하이의 금값이 런던보다 비싸게 거래되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금인데 가격이 달라요. 이걸 상하이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종이가 아닌 실물 금괴를 손에 쥐고 싶어 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의 부채 이자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1초에 27억 원씩 빚이 쌓이고 있어요. 달러의 안전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그러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몰래 실물 금을 확보하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14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였고 러시아는 외환 보유액의 43%를 금으로 채웠어요. 지금 상황의 본질은 이겁니다.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부채가 GDP의 125%를 넘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이자 부담이 폭발하고 내리자니 인플레이션이 터져요. 완전한 진퇴양난이죠. 결국 이 모든 건 화폐 가치 하락으로 귀결됩니다. 피크 골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에서 캔 수 있는 금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생산량이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까지 채굴 가능한 금의 4분의 3 이상을 캤습니다. 정확히 21만 톤이죠. 남은 건 6만 4천 톤 수준밖에 안 돼요. 김치통 바닥이 보이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광산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지하 3km까지 파고 내려가야 합니다. 에베레스트를 거꾸로 파는 수준이죠. 채굴 난이도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당연히 비용도 천정부지로 뛰었고요. 과거엔 어땠을까요? 금값이 오르면 광산 회사들이 생산량을 확 늘렸습니다.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다시 내려갔죠. 전형적인 시장 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금값이 아무리 올라도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쉽게 캘 수 있는 금이 없거든요. 결국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폭발하는 거죠. 중앙은행들은 매달 1,000톤씩 사들이고 일반 투자자들도 몰려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금값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런던과 뉴욕에서 거래되는 금의 95%는 실물이 없습니다. 종이 증서예요. 카지노 칩과 똑같죠. 실제로 금괴를 인출하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진짜 금을 8,133톤이나 보유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규모죠. 문제는 장부상 가격입니다. 아직도 1970년대 기준인 온스당 42달러로 기록돼 있거든요. 지금 시세가 5,000달러인데 말이죠. 만약 미국이 이 금을 현재 시세로 재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앉은 자리에서 천문학적인 자산이 생겨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어마어마해요. 빚을 한순간에 털어낼 수 있어요. 금값을 1만 달러로 재평가하면
미국 부채 비중이 확 줄어듭니다. 3만 달러로 올리면 거의 해결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바로 통화 시스템 리셋입니다. 1971년 닉슨이 금태환을 중단했을 때처럼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각국 정부가 금을 사재기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언젠가 올 시스템 리셋의 날 살아남으려면 금이 있어야 하거든요. 중국도 러시아도 인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금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예요. 역사는 명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돈을 찍을 때마다 금값은 폭등했어요. 1971년 닉슨 쇼크 때를 보세요. 달러의 금태환이 정지되자 30러였던 금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만에 8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24배예요. 당시 금을 산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요? 미국이 3조 5천억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자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금값은 3년 만에 800달러에서 1,900달러로 뛰었습니다. 2배 반이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5조 달러를 풀었을 때 금값은 단 5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치군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2020년 이후 10조 달러가 넘는 돈을 찍어냈어요. 2008년보다 3배나 많은 규모죠. 그런데 금값 상승은 아직도 과거 패턴에 비하면 덜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화량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금값은 아직 추가 동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1971년처럼, 2008년처럼, 2020년처럼 말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2010년 이후 중앙은행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 판매자에서 매수자로 돌아선 거예요. 최근 3년 동안은 연속으로 연간 1,000톤 이상씩 사들이고 있어요. 엄청난 규모죠. 러시아를 보세요. 외환 보유액의 43%를 금으로 채웠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중국은 14개월 연속 금을 매입했어요. 매달 쉬지 않고 사들이는 겁니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거죠. 인도, 터키, 폴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금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예요. 2013년 이후 11년 동안 금을 단 1g도 사지 않았습니다. 외환 보유액 중 금 비중은 겨우 2%예요. 상위 40개국 중 꼴찌 수준이죠. 한국은행은 작년 4월에도 금값이 고평가됐다고 전망했어요. 지금 사면 손해라는 시기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반년 만에 금값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완전히 빗나간 예측이에요. 국가 간 금 보유량 순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카타르, 헝가리한테까지 밀려서 38위예요. 통화 주권 측면에서 정말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준비하는데 우리만 뒤처지고 있어요. 시스템 리셋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 안 된 나라는 당하는 겁니다. 2010년 이후 중앙은행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 판매자에서 매수자로 돌아선 거예요. 최근 3년 동안은 연속으로 연간 1,000톤 이상씩 사들이고 있어요. 엄청난 규모죠. 러시아를 보세요. 외환 보유액의 43%를 금으로 채웠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달러 제재를 받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달러는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중국은 14개월 연속 금을 매입했어요. 매달 쉬지 않고 사들이는 겁니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거죠. 인도, 터키, 폴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금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예요. 2013년 이후 11년 동안 금을 단 1g도 사지 않았습니다. 외환 보유액 중 금 비중은 겨우 2%예요. 상위 40개국 중 꼴찌 수준이죠. 한국은행은 작년 4월에도 금값이 고평가됐다고 전망했어요. 지금 사면 손해라는 시기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반년 만에 금값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완전히 빗나간 예측이에요. 국가 간 금 보유량 순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카타르, 헝가리한테까지 밀려서 38위예요. 통화주권 측면에서 정말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준비하는데 우리만 뒤처지고 있어요. 시스템 리셋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 안 된 나라는 당하는 겁니다. 28세 직장인 김대리를 한번 보죠.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만 넣습니다. 성실하게 10년을 채우면 6천만 원이 모이겠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구매력은 반토막입니다. 지금 6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그땐 3천만 원 어치밖에 안 돼요. 숫자는 늘었는데 가치는 그대로거든요. 45세 박 과장은 조금 달라요. 예금 중 일부를 금으로 바꿔뒀거든요. 집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지만 금값이 올라서 손실을 상쇄했습니다. 4년 전에 온스당 1,500달러에 샀는데 지금은 5,000달러예요. 3배 넘게 올랐죠. 가계 경제가 방어된 겁니다. 65세 은퇴한 최 사장님은 더 전략적이에요. 자산의 40%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물가가 올라도 생활비 고갈 위험이 없습니다. 노후 자금을 20년 이상 보존할 수 있어요. 은행 예금은 어떨까요? 이자에서 세금 떼고 물가 빼면 실질 수익률이 0%에 수렴합니다. 그런데 금은 복리의 마법으로 자산을 불려요. 통장의 숫자가 그대로여도 살 수 있는 물건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저주예요. 이걸 피하려면 실물 자산 배분이 필수입니다. 김 대리와 최 사장님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28세 직장인 김 대리를 한번 보죠.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만 넣습니다. 성실하게 10년을 채우면 6천만 원이 모이겠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구매력은 반토막입니다. 지금 6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그땐 3천만 원어치밖에 안 돼요. 숫자는 늘었는데 가치는 그대로거든요. 통장 잔고는 올라가는데 막상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 겁니다. 45세 박 과장은 조금 달라요. 예금 중 일부를 금으로 바꿔뒀거든요. 집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지만 금값이 올라서 손실을 상쇄했습니다. 4년 전에 온스당 1,500달러에 샀는데 지금은 5,000달러예요. 3배 넘게 올랐죠. 가계 경제가 방어된 겁니다. 65세 은퇴한 최 사장님은 더 전략적이에요. 자산의 40%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물가가 올라도 생활비 고갈 위험이 없습니다. 연금만으로 버티기 힘든 시대잖아요. 노후 자금을 20년 이상 보존할 수 있어요. 은행 예금은 어떨까요? 이자에서 세금 떼고 물가 빼면 실질 수익률이 0%에 수렴합니다. 그런데 금은 복리의 마법으로 자산을 불려요. 통장의 숫자가 그대로여도 살 수 있는 물건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저주예요. 이걸 피하려면 실물 자산 배분이 필수입니다. 김 대리와 최 사장님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금 투자에도 허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금은 이자나 배당이 없어요. 가격이 안 오르면 기회비용이 엄청나죠. 은행 예금은 이자라도 주고 주식은 배당이라도 줍니다. 그런데 금은 그냥 놔두기만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가격이 제자리면 그 시간은 날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무서워요. 1933년 미국을 보세요. 대공황이 오자 정부가 금 소유를 불법화했습니다. 개인들한테서 금을 강제로 회수한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였죠. 극단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선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버블 논란입니다. 최근 4년 만에 금값이 3배나 폭등했거든요. 너무 빠른 거 아니냐는 거죠. 일각에서는 수요 붕괴와 가격 조정을 경고하고 있어요. 과열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계 경제 자체의 위험이에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모두 부채와 성장 정체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든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죠.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하는 신호. 이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휩쓸릴 겁니다. 미래는 3가지 시나리오로 갈립니다. 시나리오 1. 연착륙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천천히 내리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실업률도 안정되는 거죠. 이 경우 금값은 5,000에서 6,000달러 선을 유지합니다. 큰 변동 없이 박스권에 머무르는 거예요. 시나리오 2는 경착륙입니다. 경기 침체가 확 오는 거죠. 기업들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치솟으면 연준이 다시 0% 금리와 양적 완화를 단행해요. 2008년처럼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는 겁니다. 금값은 1, 2달러를 돌파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 3이 가장 극적입니다. 시스템 리셋이에요. 달러 기축 통화 체제가 끝나고 금 본위제 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졌던 1971년 같은 상황이죠. 이 경우 금값은 2만 달러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미국은 부채 해결을 위해 돈을 더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 악순환이거든요. 결국 금값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50년 달러 중심 체제가 저물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금은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됩니다. 자산을 지키는 건 3단계로 시작합니다. 1단계, 자산 진단이에요. 종이에 내 자산과 부채를 적어보세요. 예금이 얼마, 주식이 얼마, 부동산이 얼마, 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내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정밀하게 체크하세요. 예금은 녹아내리고 부동산은 유지되고 주식은 출렁이겠죠. 이 단계는 루트 확인입니다. 실물금 통장, 금 ETF, 금 광주 등 투자 수단이 여러 가지예요. 실물금 통장은 안전하지만 수수료가 있고 금 ETF는 편하지만 실물이 없죠. 본인의 나이와 성향에 맞는 걸 고르세요.
수수료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달라요. 3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에요. 전 재산을 금에 몰빵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금값이 떨어지면 끝장나거든요. 자산의 10에서 15%, 고령층은 최대 20%를 금으로 배분하세요. 보험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금은 최소 3년 이상 묻어두는 장기 투자예요. 6개월치 생활비를 예금으로 먼저 확보한 뒤 시작하세요. 정기적으로 비중을 확인하세요. 가격이 오르면 일부 팔고 내리면 더 사는 리밸런싱으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1971년, 2008년, 2020년의 역사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정부가 돈을 찍을 때 준비된 사람들이 부를 축적했어요. 종이에 인쇄된 숫자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입니다. 실물 가치를 지닌 자산에 주목하세요. 지금 당장 자산의 몇 퍼센트를 실물 자산으로 옮길지 결정하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향후 10년의 성패를 가릅니다. 자산을 지키는 주체는 정부나 은행이 아닙니다. 본인 자신이에요. 더 복잡해질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세요. 오늘의 배움을 토대로 내일부터 실천에 옮긴다면 훗날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